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국내 증시 안에서 두드러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 종목별 전략 오늘 개장 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특징주들 만나볼 텐데 신풍제약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차장님. 신풍제약이 올해만 지금 주가가 27배 이상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10조 원마저 넘어서게 됐습니다. 국내 굴지 대기업보다 지금 몸값이 커졌고 MSCI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또 상당히 강하던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갔더라고요. 이 상승 랠리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사실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올라간 배경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금요일 날 그 FTSE 이제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무려 1,000억 넘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으면 한 1,879억 정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이 수급적인 이슈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사실 FTSE에 편입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종가로 대부분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꼭 신풍제약만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신풍제약은 또 이 말라리아 치료제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사실 승인을 받았다가 결국에 이제 취소가 돼버렸죠. 효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피라맥스라는 제품을 이제 이 신풍제약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신풍제약이 또 했던 얘기는 일단 이제 클로로킨과 우리는 비슷하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급등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또 약간 좀 궁색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이 클로로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라맥스만 가지고 또 올라가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 올라가는 게 참 이게 정말 어떤 이유를 갖다 대기가 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다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왜냐하면 올라갈 만한 좀 모멘텀들이 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피라맥스 임상 2상 중인데 물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죠. 이게 물론 성공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또 주가에 또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근데 지금 시총이 벌써 10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은 저는 충분히 성공을 하더라도 반영은 좀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시가총액이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3조인데 이익을 1년에 3조 버는데 신풍제약은 거의 돈을 못 버는 회사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제 기사 찾아보니까 이걸 빗대가지고 신풍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강원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좀 투기성 좀 이런 매매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급등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저는 어쨌든 제일 큰 이유는 FTSE 지수 편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종가로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편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SK바이오팜도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고 힘없이 흘러내린 것처럼 수급 이벤트가 끝나면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니까요. 지금은 저도 여기서 더 갈지 정말 바로 급나갈지 그 확신은 저도 드리긴 어렵지만 과거 경험상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대부분 주가가 좀 빠졌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에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석이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강성주주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한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었는데 일단 그 고지까지는 왔고 차장님께서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신풍제약 대표가 저희 매일경제TV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신풍제약 대표가 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신풍제약 대표가 오전 10시 30분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신풍제약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일양약품 슈펙트 생산 공장을 이제 시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일양약품은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요즘 코로나 치료제 백신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네, 모멘텀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 누가 확실하게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혹시 우리도
그 대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일양약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슈펙트라고 하는 약품이 제일 유명하죠. 네. 이쪽이 아무래도 이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했다가 러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번에 또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에서 좀 효능이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그와 관련된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러시아로부터 코로나19 관련된 임상 3상 승인 상당히 빠르죠. 이쪽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부분들이 높은데 주가는 이를 미리 반영했다가 한 7월 달 중반 때 고가를 기록하고 좀 어떤 중기 횡보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또다시 움직이는 패턴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시총이 1조 6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공 가능성까지 다 보장돼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주가까지 지금 반영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어떤 전략을 짜기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 즉 한 9만 원대 안쪽에서 추가로 탄력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뉴스가 없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도 차익 실현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시장 흐름에 있어서 눈에 띄었던 게 우선주들의 급등 현상이었습니다. 순환매 장세 마지막 국면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선주들의 급등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장님? 대부분 이제 네. 장이 좀 고점에 왔을 때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네. 6월 달에도 시장 급락하기 전에 삼성중공 우선주가 뭐 엄청난 한 10번 맞아요. 상한가 갔었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배 정도 주가 좀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이제 또 우선주가 좀 잠잠하다가 또 최근에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요일 날 우선주 올라갔던 기업들 대부분 보면 좀 제약과 관련한 그 우선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뭐 신풍제약 우선주라든가 뭐 일양약품 우선주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한 좀 상승이 곁들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꼭 뭐 그 순환매 장세의 마지막 때문에 이렇게 좀 우선주들이 이상 급등한다. 이거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고 왜냐하면 또 6월 달에 가장 강했던 그 우선주가 삼성중공 우선주인데 최근에 거의 주가 변동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9월 28일 날 상장 주식수 이제 50만 주 미만의 우선주는 단일가 매매가 이제 장중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만 마치 그 우리 동시효과 이렇게 적용되는 네.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주들 좀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렇게 좀 투기적인 매수세가 또 쏠린 것도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단일가 매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30분에 한 번씩 딱딱 끊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일단 또 어느 정도 좀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일부 이제 우선주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우선주 거래에 대한 이제 제한을 앞두고 이번 주도 아마 또 계속 급등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네. 주식수가 그 50만 주 미만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주들 같은 경우 더욱더 투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좀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규제가 가해지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를 앞두고 일단은 좀 반응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주 매매하실 때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용물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뭐 포장과 배달 수요 증가가 지속이 되면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의 기대감으로 삼용물산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금요일에 22% 넘게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제 연관성으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네. 생활 폐기물 대란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러면 이쪽을 줄이고 친환경 쪽에 관련된 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뭐 카톤팩과 관련된 쪽에서 이를 이용해서 어떤 뭐 배달 관련된 어떤 용기라든가 이런 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심리가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회사가 집중적으로 움직이는데 삼용물산과 지금 한국패키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지금 현재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카톤팩이라고 그러죠. 우유 팩을 보시게 되면 안에 코팅된 쪽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그래서 좀 보관이나 아니면 사용이 좀 편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활용하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을 없애는 대표적인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현재 카톤팩의 매출 비중이 거의 뭐 90% 이상 되는 회사들인데, 저희가 보통 알기로 아직 그쪽으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유 매출하고 거의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유가 잘 팔려야 이 카톤백 매출도 같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나오는 매출과 수익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벌써 지금 이번에 삼육물산 같은 경우 시총이 1,600억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 반영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차라리 저희가 뭐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오네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진짜 매출이 나오는 때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배달 음식 시켜도 그렇게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기대감이 먼저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로 어떤 시도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약한 가격대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 혹시나 추가적인 탄력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 저항권도 들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보는 특징주들은 항상 이제 차익 실현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육물산까지 저희가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분사 소식에 이 종목의 주가가 강했더라고요. 그 이유와 배경이 뭐예요? LG 그 화학에 납품을 한 부품 회사입니다. 2차 전지 바로.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중국의 남경하고 폴란드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납품을 하면 되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LG화학이 투자를 확대할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LG화학이 사실 뭐 여러 논란들은 있지만 물적 분할을 하는 가장 큰 배경은 결국에 이제 투자거든요.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고 1년에 3조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대한 돈인데 이런 이제 투자들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 LG화학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밸류 체인들이 다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 뭐 꼭 굳이 우리가 보통 보면 2차 전지하면 소재 업종을 가장 우선순위로 치지만 특히 LG 화학 쪽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그런 면에서 주가가 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사실 LG그룹과 되게 관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LG전자 향으로도 세탁기라든가 뭐 건조기 이런 부품도 그 전부터 납품하는데 원래는 가전 쪽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까지 가미가 되면서 뭐 가전도 워낙 좋은데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는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거의 한 이제 6,4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예전 최고가가 6,93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007년도 그때 7월 달에 찍었던 고점인데, 뭐 그 역사적 고점은 저는 한번 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다만 이제 7,000원 넘어가면 또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이 고점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비중을 한번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종목 본 김에 LG화학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나 또 고민에 쌓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LG화학은 참 얘기에 겁나요. 말 또 이렇게 실수했다가 저도 좀 지난주에 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주분들 그 상실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뭐 뭔가 좀 뺏긴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좀 대변해주길 원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물적 분할로 결정이 난 마당에서 이제 주가가 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가는 어쨌든 기업의 가치에 따라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 LG화학이라는 건 결국엔 대규모 장치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대표업체 OCI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했던 LCD도 결국엔 제때 이렇게
투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더 증설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중국이 뛰어들게 되면서 기술 격차가 좁혀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지금 이제 완전히 힘들어져 버린 상황으로 갔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LG화학이 지금 1등이지만 잠깐 방심하면 후발주자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인적 분할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전략을 좀 LG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봤을 때 이 LG의 저는 그 앞으로의 기업 가치에는 좋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면에서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내년 IPO가 아마 내년 이맘때쯤 할 것 같아요. 지금 회사 얘기로 내년 1년, 하반기, 네. 그러면 1년 동안은 LG화 가치에 일단 100%다 LG 배터리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1년 동안 IPO 후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주가는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는 저는 어느 시점에서 회복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부분만 잘 극복하신다면 충분히 다음에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또 배터리 데이도 앞두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악재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가 바라보는 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얼만큼 어떤 속도를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또 LG화학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매 타이밍은 차라리 배터리 데이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살짝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징주들 위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모두 세워봤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주 만나볼 텐데 대표님 차례예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테슬라는 종목이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쪽에서 이 낸드 플래시 관련된 쪽에서 이제 고단수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까지는 5세대 쪽에서 지금 단수를 보게 되면 92단인데 6세대로 진행되게 되면 128단.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비메모리 쪽도 공급이 시작됐는데 드라이 클리닝 장비 쪽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기대감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다시 24% 늘어날 정도라고 보게 되면 작년 부진을 이제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내년은 오히려 그 전년도 흐름들 수준까지 회복된다라고 되면 주가도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회복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다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25,000원대가 저항이 될 수는 있겠는데 거래 흐름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거래 흐름들이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정고점대 넘어선 3만 원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중기 저항권이 이탈되는 22,500원대 이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테스였고요. 목표 주가와 함께 가격 전략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종목 하나 이제 리뷰를 해야 돼요. 지난 9월 11일에 추천을 해주신 엠플러스 목표 주가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또 8% 넘게 올라서 강세 흐름을 펼쳤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요. 20%인데 어떻게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엠플러스는 계속 지금까지 매매해와서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살짝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24일 날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효과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배터리 데이 때 지난번에 강조드린 것처럼 저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않았던 수소 관련된 장비 쪽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장비 쪽 이쪽과 다 현대차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건 좋은데 살짝 조정 들어오게 되면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신고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상증자 뒤에 나오는 가격으로 계산되게 되면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고점대가 35,000원대 부분을 포인트를 맞추시고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조정 나오게 되면 한번 사봐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는 지금 기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또
리뷰 한 번 더 하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1일에 추천해주신 M+ 누적 수익률 20%에 달하고 있는데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펠리조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